함께 도전하고 함께 웃고 함께 누리는 아바요양TV. 어여님들 따라 어이소. (37회) 자격시험 오전 홀수형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이론 실기 총 80문항 중 사례형, 순서 나열형, 그림 문제까지 12개 출제되었고 기존에 자주 나오던 유형이 아니라 약간 모호한 문제가 4문제 정도였으나 전체 난이도는 기존에 비해 큰 차이 없이 무난한 편입니다. 자, 지금부터 37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오전 홀수형 1교시 이론 35문항 문제풀이 출발! 문제 1번. 노화에 따른 노년기 특성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유대감이 감소된다. 2. 조심성이 감소된다. 3. 우울증 경향이 감소된다. 4. 정서적 의존성이 감소된다. 5.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감소된다. 정답은 1번 유대감이 감소된다가 정답입니다. 자, 1번 풀이에 앞서 체크해야 될 것은 우리 요양보호개론에서 첫 번째 단원인 대상자 이해 이 단원이 나오죠. 자, 여기 단원에서 출제 빈도가 평균 2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이 대상자 이해에서 문제가 지금 시작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럼 주로 한 2문제 정도 여기서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서 많이 나오는 이제 유형이 요 1번 문제입니다. 자, 노년기의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오죠. 그죠? 자, 그럼 노년기의 특성은 우리 교재에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냐면, 자, 신체적인 특성이 있고, 자, 심리적 특성, 사회적 특성, 요 3개의 특성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교재에. 자, 그러면 1번은 유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것은 아니고 또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요 사회적인 특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퇴직과 함께 사회적 관계가 감소되고 그로 인해서 유대감도 같이 감소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고독감과 우울감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조심성이 감소된다. 자, 조심성은 다 어찌 됩니까? 자, 증가되겠죠. 자, 이건 다 어디에 해당됩니까? 자, 이 심리적 특성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신감이 줄어들고 중립적이다 또는 결단과 행동이 느리고 신중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죠. 자, 그게 조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3번에 우울적인 경향은 우리가 감소되지 않죠. 자, 증가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체적, 심리적인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의욕상실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기억력의 감퇴도 같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 4번, 정서적 의존성이 감소된다. 자, 감소되지 않죠. 이것도 증가되죠. 그죠? 자, 그래서 신체, 심리, 정신적, 경제적인 의존성이 다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또한도 이것도 증가합니다.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 외에 우리 심리적 특성에 나타나는 기타 내용은 뭐냐면 내향성이 증가한다. 조심성과 경직성도 증가한다. 이 경직성도 많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생애에 대한 해고의 경향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높아진다. 이런 것들이 다 심리적 특성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 두십시오. 문제 2번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부과한다. 2. 노인 부양을 가족의 문제로 한정한다. 3. 소득 재분배를 위해 기초연금을 축소한다. 4.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 세대 통합을 증진한다. 5.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축소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 세대 통합을 증진한다가 맞습니다. 자, 사회보험을 통해서. 자, 이번에 키워드는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요즘 이제 이 노인 부양에 대한 이 그 개념이 또 간간히 이렇게 좀 나오기 때문에 정리는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인데, 그러면 사회보험제도가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국민연금, 또 장기요양보험 등을 통해서 세대 간의 위험을 분산을 시키고, 그리고 소득의 재분배를 이룬다. 그걸로 인해서 자, 세대 통합을 증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번 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부과한다. 자, 그러면 노인 문제가 다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더 부담이 또 증가될 것이고, 자, 자녀가 아니라 자, 1차적인 책임은 실제로 노인에게 있고요. 자, 또한 우리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사회보험과 개인보험을 병행을 함으로써 이 부양 부담에 대한 부분을 좀 서로 나뉘는 거죠. 짐을 분산시켜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노인 부양을 가족의 문제로 한정한다. 자, 요즘은 이제 공적 부양에 대한 개념이 인식이 자꾸 증가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가족의 문제가 아니다. 자, 그래서 공적, 사적, 부양 모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공적 부양을 국민연금이라든지 기초연금을 강화함으로써 또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을 통해서 돌봄 서비스 제공도 확대가 되면서 자, 공적 부양의 필요성도 또는 그 제도도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소득 재분배를 위해 기초연금을 축소한다. 자, 축소하는 게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강화시킨다고 했죠. 기초연금을 확대시키고 강화시킨다. 자, 그 다음에 5번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축소한다? 아니죠. 아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확대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정리하십시오. 문제 3번 국민의 질병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는 정답은 네, 3번 국민건강보험제도가 해당이 됩니다. 자, 3번 문제 풀이에 앞서서 자, 체크 포인트는 자, 요양보호 개론에서 자, 두 번째 단원인 제도 및 서비스 요 단원이 나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출제 빈도가 평균 5개에서 한 7개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작게 나오는 것은 아닌 부분이죠. 자,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되고 자, 3번에 좀 이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인데 자, 이것은 결국 우리 사회보험에 해당이 된다겠죠. 사회보험제도에.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2번 뭐 기타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죠. 이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복지 분야는 크게 공적 부조, 첫 번째, 두 번째 사회보험제도, 세 번째 뭐 사회서비스 이런 제도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두 번째 요 사회보험제도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자, 국민건강보험이 해당이 되고 그 외에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라 하는 거 있죠. 산업재해보상보험, 그리고 다섯 번째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우리 5대 보험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급여 명세서 보면은 요거 우리 보험료 나가는 거 납부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사회보험은 요 5개가 해당되는데 지금 문제에 자,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건강증진,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 우리 다 아신다 그죠?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고용보험은 실업 예방, 고용 촉진,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보험이다. 자, 산재는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보상, 재해 근로자의 재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험이다. 그 다음에 5번 노인장기요양보험 우리 특히 여기에 우리가 해당이 되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제공되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을 하는 장기요양급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사회보험 5개 있다는 거 꼭 우리가 명심해 두셔야 되고요. 그럼 기타 요 공적 부조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
자, 공적 부주에 해당되는 것이 아까 여기 5번 내복에 나와 있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것은 결국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급여를 제공하고 또 자활을 도와주는 그런 제도이다. 자, 그 다음에 아까 2번에 나와 있는 요 긴급복지지원제도 있었죠. 이건 뭐 참고로 보시면 자, 상황에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제도입니다. 이건 참고만 하십시오. 문제 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시설 유형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갖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함. 보기 1. 양로시설 2. 방문요양 3. 노인요양시설 4. 노인복지주택 5. 노인공동생활가정 정답은 네, 2번 방문요양이 해당이 됩니다. 자, 4번의 키워드는 노인복지시설의 유형을 물어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아주 자주 나오는 다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시설 유형은 좀 눈에 익혀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에서 나오는 요 방문요양은 우리가 어떤 그 복지시설에 해당이 되는 건지 자, 우리 교재에 나온 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크게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자, 거기서 지금 문제에 나왔듯이 재가노인복지시설, 요 재가노인에 해당되는 것이 요 방문요양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방문요양, 그 다음에 목욕, 그 다음에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그 다음에 기타 급여에서 복지용구와 관련된 급여가 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보시면 첫 번째 요 주거복지시설이죠. 주거. 말 그대로 거기서 주거 하시는 거. 자, 양로시설, 양로원, 그다음에 노인 공동생활가정 소규모로 그다음에 복지주택 이런 것이 주거복지에 해당이 되고 의료복지시설, 의료 좀 더 그러니까 의료적인 좀 치료적인 간호음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되는 서비스겠죠. 자, 노인 요양시설, 그러니까 요양원,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분들이 실습도 나가시고, 그 다음에 취업도 잘 하시는 요 요양원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요양공동생활가정, 규모가 작은 곳, 9인까지는 이제 요양공동, 10인부터는 이제 요양원이 해당이 되죠. 다 요양이 다 들어갑니다. 의료복지는. 그 다음에 여가와 관련한 시설은 복지관, 경로당, 교실, 노인교실 이런 것이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일자리와 관련한 일자리 지원 기관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학대받은 노인들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따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학대 관련한 전체 절차에 대해서 이제 체크가 들어가는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눈여겨 좀 보셔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 정리를 했는데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보자면 자, 방문 요양은 결국은 무슨 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기타 뭐 방문 목욕 뭐 주야간 보호 다 해당이 됐죠. 그 다음에 그럼 1번에 양로시설은 어디에 해당됐습니까? 양로는 뭐 하는 곳입니까? 그죠? 주거라고 했습니다. 사시는데 그래서 주거복지시설이고 그러면 4번 5번도 해당됩니다. 주거에 양로시설 4번에 복지주택 그 다음에 공동생활가정은 다 뭐 주거복지시설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요양. 자, 요양 들어가면 우리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의료복지시설이라고 했죠. 그럼 요양원이죠, 여기가. 그 다음에 노인요양 공동생활과정까지 자, 의료복지시설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문제 5번.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4.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연 1회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정답은 네, 1번.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부담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5번의 키워드는 우리 비용 청구 있죠. 급여 비용의 청구 및 재원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묻는 것이 나왔습니다. 5번에.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자, 국가가 우리 장기요양보험의 그 재원 조달을 20%를 한다라는 결국 개념입니다. 이것은. 자, 그러면 장기요양보험의 재원 조달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자, 국가가 지금 20%라 했고, 그리고 피보험자들, 자, 국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보험료를 이제 의무적으로 납입을 하죠. 그 보험료를 납입하는 게 이제 60에서 65%를 이제 충당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급여를 제공하고 나서 본인 부담금을 내죠. 그죠? 자, 본인 부담금에서 15에서 20%가 차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재원이 조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답이 1번이고 2번 장기요양기간은 자, 우리 장기요양기간은 어디를 말을 합니까? 자, 장기요양기관 또는 제가 장기요양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제가 센터, 우리 요양보호사분들이 이제 취업해 있는 제가 센터 또는 그 요양원, 요양시설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하죠. 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죠. 자, 그러면 장기요양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복지부에 청구한다. 자, 본인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대상자가 서비스를 급여를 받고 본인이 국가가 지원도 해주는데 일부 본인 부담금이 있죠. 자, 퍼센트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그건 누구한테 청구해야 됩니까? 당연히 본인한테, 대상자한테 청구를 그 기관에서 하는 거죠. 자, 3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자, 우리가 그 사회보험에서 이 각각의 보험, 이 건강보험과 국민건강보험과 이 장기요양보험은 개념이 다른 겁니다. 분리되어 있는 독립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징수는 자 보십시오. 자 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징수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여 명세서 같은 거 보면 5대 보험 징수 금액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건강보험료 도 있고 장기요양 보험료도 나오죠. 그죠? 자, 우리 그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22년 지금 올해 기준 12.27%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의 12.27%가 장기요양 보험료이거든요. 자, 그것을 결국 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단은 통합으로 징수는 하되 결국은 보험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는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통합회계가 아니라 독립회계다. 자, 그 다음에 4번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자, 장기요양기관은 뭐 요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곳이 아니죠. 어디에서 한다? 자, 장기요양기관이 아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관리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비용이 이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공단은 급여 비용을 연일회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연일회 지급을 하면 재가센터나 기관들은 요양보호사 급여도 월급도 주지 못하게 여기죠. 절대 그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자, 달달이 보통 장기요양기관에서 대상자한테 서비스 급여를 제공한 다음에 달달이 보통 청구를 빨리빨리 하죠. 그래야 또 달달이 그 지급이 되겠죠. 그 센터에. 자, 그래서 청구된 경우에 심사하여 자, 당월에 바로 지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거를 좀 감을 잡고 계시면 돼요. 문제 6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신체 기능 증진을 지원한다. 2. 가족의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3.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일자리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5.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정답은 네, 1번 신체 기능 증진을 지원합니다. 자, 6번의 키워드는 요양보호 서비스의 목적을 지금 의미하는 것인데, 물어보는 것인데, 자, 교재에 나와 있는 우리 요양보호 서비스의 정의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목적도 같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요양보호 서비스는 무엇인지 보면, 자, 대상은 누굽니까? 자,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또는 자, 노인성 질병을 가진 우리 대표적인 노인성 질병 있었죠. 치매, 뭐 파킨슨, 뇌졸중 이런 거 있었다. 그죠? 자, 이런 질병,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에게
그죠?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우리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 마지막 대상자들의 신체 기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가 이제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답이 1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문제 7번. 요양보호사가 동기 유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한 경우는 보기 1. 대상자의 복약 여부를 면밀히 관찰한다. 2. 대상자의 심리적 문제를 가족에게 알린다. 3. 숙련된 기술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4. 대상자 스스로 신체 활동을 하도록 격려한다. 5.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정답은 네, 4번. 대상자 스스로 신체 활동을 하도록 격려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7번의 키워드는 동기 유발자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좀 물어보는 것인데 우리 교재에 다양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쭉 좀 눈여겨봐 두셔야 됩니다. 정리하십시오. 자, 그래서 그 동기 유발자로서의 역할이 지금 4번이 해당이 되고 그럼 추가적으로 보면 자, 신체 활동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 거기다가 그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 우리 동기 유발자의 역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방문 요양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면 가장 사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신체 활동을 하도록 격려하는 거 있죠. 무조건 팍팍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잔존 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격려하는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보시면 복약 여부를 면밀히 관찰한다. 자, 관찰, 말 그대로 관찰한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관찰자의 역할이다. 뭐 복약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뭐 신체적인 상태 이런 걸 다 심리적 상태까지 관찰해 보는 거죠. 자, 2번. 자, 대상자의 심리적 문제를 가족에게 알려주고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 전달자의 역할을 의미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숙련된 기술로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가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과 어떤 지식을 계속 습득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숙련된 기수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이 말이고 5번 자 대상자 말을 경청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거. 계속 관계 우리 라포 형성한다. 이런 거 들어보셨다. 그죠? 교재에서. 자, 이것은 말벗과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중요하니까 내용을 좀 정리해 두셔야 돼요. 문제 8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시설장, 대상자가 가져온 짐을 보면서 전화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에서는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상자, 점점점점. 자, 보기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차별 및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정답은 네, 5번입니다.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입니다. 자, 8번 문제는 자, 문제 풀이에 앞서서 자, 단원이 바뀌었습니다. 자, 요양보호 개론에서 세 번째 단원인 인권과 지급윤리 이 단원에서 지금 8번부터 출제가 이제 나오는데요. 자, 평균 출제 빈도가 한 10문제 정도 되니까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론 중에서는 그래서 꼭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주 나오는 유형에 해당되는 게 이 8번의 키워드인 이 권리에 대한 부분이 자주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 5번에 보시면 이 지금 5번의 이 권리 개별화 이 권리는요. 무슨 단계의 생활 단계의 권리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설에서의 생활하는 중에 그 단계에서의 권리에 11가지가 우리가 나옵니다. 교재에.
자, 그 중에서 주로 나오는 이제 권리가 몇 개가 있는데, 자, 5번에 개별화, 요것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요 보기에서 와 같이 개인의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도 요 개별화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기타 또 다른 추가적인 내용을 보시면 개인 생활 방식, 어떤 머리 모양이라든지 의복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되고 보장이 돼야 되고 또는 일상에서의 그 개인의 의사 결정권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1번 또 보시면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말 그대로 신체적 구속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받지 않아야 되죠. 자, 그래서 격리, 억제대 이런 사용을 금지해야 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이거는 아까 5번이나 뭐 1번처럼 요 생활 단계에 해당되는 권리가 아니라 입소 계약 단계에서 나오는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입소 계약할 때 충분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3번 차별 및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말 그대로 우리 학대 유형 배우셨다 그죠?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와 차별도 받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별, 종교, 신분, 경제력, 장애 여부,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그죠?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이죠. 자, 이것은 대상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공유가 된다든지 공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 자 그러면 사생활도 또 자주 나오는 우리 권리 중에 또 하나거든요. 자 그래서 사생활에 우리가 예로 사례로 나와 있는 예시로 나온 그 교재 있죠. 거기 우리 보면 방에 불쑥불쑥 허락 없이 들어온다든지 사진 촬영도 허락 없이 한다든지 또는 대상자가 입실에 있는데 그 공간에 방에 그 가족하고 통화가 하고 싶은데도 어떤 시설적으로 또 여건이 그 전화기가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을 때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황 자, 이런 것들이 요 사생활에 해당되는 사례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 것까지 좀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됩니다. 문제 9번 학대의 유형 A와 행위 B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기 1. 자기 방임, 가출해도 찾지 않는다. 2. 정서적 학대,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다. 3. 신체적 학대, 낯선 장소에 혼자 둔다. 4. 경제적 학대, 유언장의 서명을 변조한다. 5. 유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정답은 네, 4번 경제적 학대, 유언장 서명을 변조한다 입니다. 자, 9번의 문제도 자, 키워드가 학대 유형이죠. 이것도 학대 유형은 반드시 또 필히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4번의 경제적 학대는 유언장 이 내용 외에도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자, 노인의 재산을 동의 없이 착취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노동의 대가를 보상하지 않는 것도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노동을 시켰다면 그것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1번 자기 방임해서 B의 내용을 보시면요. 자, 가출해도 찾지 않는다. 이거는 자기 방임에 전혀 해당이 사항이 없고 자, 유기에 해당이 되죠. 유기. 찾지 않는 것. 자, 3번에 그래서 유기하면 말 그대로 가출을 해서 찾지 않으면 그대로 이제 또 돌아다니시게 되겠죠. 혹시나. 그 다음에 3번 낯선 장소에 혼자 둔다. 이것 또한도 자, 유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다. 이거는 우리가 의식주, 그 다음에 의료행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해당된다? 자, 방임에 해당이 되죠. 잘 나오는 부분이죠. 방임이. 자,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아까 의식주 제공하지 않는 거. 자, 이거 다 방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경제적 학대, 또 유기, 방임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그럼 그 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정서적이랑 뭐 신체적 학대는 어떤 것들이 좀 해당되는지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신체적 학대해서 말 그대로 신체적인 원시적으로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어떤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겠지만 기타 자 공간의 출입을 통제하는 거.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들을 다 통제시키는 거. 그다음에 흉기로 뭐 협박하고 그다음에 생존의 위협을 하는 행위가 해당이 됩니다. 어떤 가스, 난방, 수도, 음료나 식사, 그리고 보관 물품에서의 단절, 뭐 냉장고라든지 밥통 이런 데로 접근하는 것을 다 단절시키는 거, 그 강제적으로 의도적으로 단절시킨다. 이게 뭡니까? 학대, 신체적 학대입니다. 그리고 약물을 강제 투입해서 계속 수면제를 먹여서 뭐 재운다든지 아니면 강제 노동 이런 것까지 다 신체적 학대입니다. 자, 정서적 학대는 말 그대로 우리 언어 정서적 학대라고 하죠. 자, 접촉을 깊이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밥을 같이 막 안 먹는다든지, 같은 밥상을 같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런 접촉 깊이. 그 다음에 사회관계를 방해한다든지 또는 위협, 모욕적인 어떤 언어, 비언어적 행위 이런 것들이 다 정서적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다 구분을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문제 10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침해받은 권리는 내용, 치매 어르신을 돌보느라 점심시간 없이 일을 하고 퇴근 시간 이후에도 수당 없이 초과 근무를 하였다. 보기 1. 평등에 관한 권리 2. 자유에 관한 권리 3. 노동에 관한 권리 4. 문화에 관한 권리 5. 교육에 관한 권리 정답은 네, 3번입니다. 노동에 관한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10번 문제의 키워드는 침해받은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지금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권리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10번에 나왔던 내용은 이제 노동과 관련한 권리를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10번 문제는 아주 흔하게 우리가 나오는 아주 기본 문제의 유형은 아닙니다. 근데 37회 이번에 이론에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자, 요양보호사의 기본 인권, 권리가 3개가 나옵니다. 자, 우리 10번에 나왔던 문제는 요 노동 관련 권리였죠. 그래서 조금 전에 나왔듯이 노동 시간이 제한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정해져 있어야 되고, 자, 의견을 노동과 관련한 업무와 관련한 의견을 표현을 할 자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수에 대한 보장과 노동 조건이 어떤 확보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노동과 관련한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2번,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평등권 있죠. 평등권. 자, 고용의 형태, 연령, 성별, 학력, 출신 지역, 종교에 상관없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고용의 형태는 뭐 계약직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 해당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유권. 자,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사상과 종교에 대한 자유 그리고 신체 안전을 보장을 받을 그 자유가 해당이 됩니다. 자유권에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 11번. 대상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보기 1. 대상자를 다른 기관에 의뢰한다. 2. 대상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3. 관리 책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다. 4. 대상자가 받을 불이익에 대해 설명한다. 5. 대상자의 행동에 대해 가족에게 항의한다. 정답은 네, 3번. 관리 책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다가 정답입니다. 자, 11번의 키워드는 자, 성희롱에 관련한 대처 방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자, 일단은 책임자에게 사실을 자, 알린다가 보고한다가 맞고요. 자, 추가적으로 그럼 기관에서는 그 보고를 받았다면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 자, 대상자를 다른 기관에 의뢰한다. 자, 해당사항 없고요. 자,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다면 자, 우리 기관 차원에서 뭐 녹취라든지 또 일지를 작성하게 한다든지 이런 증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번에 대상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이거 전혀 아닌 건 아시죠? 그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4번. 자, 대상자가 받을 불이익에 대해서 설명한다. 가 아니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감정적으로 이번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이게 맞습니다. 5번. 대상자의 행동에 대해 가족에게 항의한다. 뭐 개인적으로 뭐 항의하는 것보다는 그죠? 기관장 또는 기관의 차원에서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족에게 사정을 설명을 잘 하고요. 어떤 시정을 요구해야 되고 이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다면 아까 1번에처럼 녹취라든지 일지 작성한다든지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12번. 유황보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보기 1. 대상자보다 가족의 요구를 우선시한다. 2. 업무 중간에 급한 개인적 용무를 해결한다. 3.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4. 서비스 방법을 잘 모를 때는 계획을 수정한다. 5.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줄임말을 자주 사용한다. 정답은 네, 3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12번에 문제는요. 우리가 인권과 직업윤리 단원에서도 직업윤리 이제 파트가 쭉 언급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또 정말 중요하죠. 자, 요양보사의 직업윤리 파트이고 자, 늘 나오는 몇 문제씩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원칙을 보시면 3번이 맞고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뭐 보수 교육이라든지 학습도 자기 개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1번에도 보시면 대상자보다 가족의 요구를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은 대상자이지 가족이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되고요. 2번, 업무 중간에 급한 개인적 용무를 해결한다. 전혀 해당 사항이 없죠. 절대로. 자, 감독자에게 보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도 안 됩니다. 자, 4번. 서비스 방법을 잘 모를 때는 계획을 수정한다. 뭐 계획을 수정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절대 모를 때 임의로 수정해서는 아니 되죠. 반드시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에 보고를 하고 필요시에는 전문가의 연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5번.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줄임말을 자주 사용한다. 자, 줄임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유아어, 명령어, 반말, 줄임말 이런 것들은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13번. 요양보사가 윤리적 책임을 준수한 사례는 보기 1. 대상자가 없어서 방에 들어가 기다렸다. 2.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3. 자신의 건강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중요시했다. 4.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복장을 착용했다. 5. 편하게 관리하려고 대상자의 머리를 짧게 잘랐다. 정답은 네, 4번입니다.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복장을 착용했다가 정답입니다. 깔끔하게 착용해야 되죠. 그죠? 자, 13번의 키워드도 윤리적 원칙을 물어보는 거죠. 직업 윤리를. 자, 1번 보시면 대상자가 없어서 방에 들어가 기다리면 안 되시죠. 그죠? 아무도 없는데. 자, 그래서 다음 방문하겠다라는 날짜를 적어서 남기는 거 붙여두고 오시는 게 맞습니다. 들어가면 안 되고. 임의로. 자, 2번. 대상자가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대상자를 대신해서 절대 대신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요양보사가 아니죠. 뭐 기관과 그리고 뭐 대상자 또는 옆에 가족이 같이 합의해서 체결해야 되는 것이니까 해당 사항 없습니다. 3번. 자신의 건강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중요시한다. 업무 성과도 중요는 한데요. 자, 무엇보다 본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픈 대상자를 케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건강관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업무에 방해가 안 되도록 본인의 건강관리라든지 복장이라든지 외모 관리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자, 5번 편하게 관리하려고 대상자 머리를 잘랐습니다. 짧게 잘라뺐답니다.
물어보도 안 하고. 절대 이래서는 안 되죠. 자, 대상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돼. 우리 앞에 대상자의 권리 많이 봤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문제 14번. 대상자가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제를 버리지 못하게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보기 1. 최대한 빨리 드시라고 말한다. 2. 대상자가 모르게 신속히 버린다. 3. 영양제 대신 다른 약을 넣어둔다. 4. 보호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정리한다. 5. 가족에게 새로운 영양제 구입 비용을 청구한다. 정답은 네, 4번. 보호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정리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14번 문제도 자, 지금 윤리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을 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자, 2번을 보시면 대상자가 모르게 신속히 버린다. 자,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 모르게 임의로 버리는 것은 절대 안 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는 계속 버리지 못하게 한다면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가족에게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럼 보호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의논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오래된 영양제를 일단은 뭐 버려야 되니까 없애야지 어르신이 안 드시니까 먼저 이걸 하고 그 다음에 5번에 뭐 새로운 영양제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게 맞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문제 15번. 다음 방문 요양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보호자, 어머니가 욕창이 너무 심하시니 욕창 관련 의료용품을 구매해 주세요. 요양보호사 반응 보기 1. 제가 볼 때는 상태가 심하지 않아요. 2. 잘 아는 복지연구 사업소를 소개해 드릴게요. 3. 약국까지 갔다 와야 하니 추가 비용이 있어요. 4. 경험 많은 요양보호사한테 뭘 살지 물어볼게요. 5. 저희 기관에 말씀드려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게요. 정답은 네, 5번입니다. 자, 기간에 말씀드려 해결해 드릴게요가 맞습니다. 자, 15번의 키워드도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을 지금 윤리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윤리에서 복지 용구를 직접 판매 또는 대여,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개인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것은 우리가 요양보호사이다 보니까 자, 기관에 그냥 알리면 됩니다. 우리가 임의로 잘 아는 기관에 임의로 뭐 소개해서도 안 되고 자, 그리고 물건을 뭐 개인적으로 판다든지 공용 물품을 또는 뭐 시설에서 공용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윤리에서 금하는 내용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문제 16번. 몸에 감염된 대상자를 안전하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감염 부위를 만져보아 열감을 확인한다. 2. 오염된 속옷은 찬물로 세탁한 후 말린다. 3. 매일 아침 가려운 부위에 연고를 발라준다. 4. 세탁이 어려운 침구는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한다. 5. 대상자와 접촉한 후 24시간 내에 예방접종을 받는다. 정답은 네, 4번. 세탁이 어려운 침구는 다리미로 다린 후에 사용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16번의 키워드는 몸에 감염된 대상자의 관리 방법을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 책에 교재의 요양보호사 감염 예방 이쪽 그 소단원이 나오는데 그쪽의 어떤 내용이 지금 언급이 되었고요. 자, 그래서 4번에 다리미로 우리가 이제 세탁을 못하는 침구 같은 경우에는 다리미로 다리거나 또는 3일간 햇볕에 널었다가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1번 감염 부위를 만져보아 열감을
확인한다. 자, 옴 진드기는 전염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뭐 주위만 있어도 뭐 감염되기도 하는데, 그죠? 그래서 직접 이렇게 만져본다 이런 것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 그리고 뭐 열감이 굳이 뭐 날 필요 없죠. 그 옴의 우리 증상이 특징적인 게 굉장히 심한 가려움증이고 특히 밤액이죠. 그 다음에 뭐 물집이라든지 뭐 고름 이런 정도가 있죠. 자, 그래서 굳이 뭐 손으로 만질 필요가 없고 우리 연고 바르고 약물 같은 거 치료할 때 장갑을 끼고 만지는 게 또 맞습니다. 2번 오염된 속옷은 찬물로 세탁한 후 말린다. 자, 찬물로 세탁하면 소독의 개념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뜨거운 물로 하되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세탁을 하고 그리고 세탁 후에 바로 세탁하고 건조해서 바로 입는 것보다는 한 3일 이상 사용 안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죠. 뭐 우리가 뜨거운 물에 세탁했다고 모든 엄진드기가 다 죽는 건 아니니까 3일 있다가 사용해라. 자, 그 다음에 3번 매일 아침 가려운 부위에 연고를 바른다. 연고를 바르는 건 맞는데 아침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자, 엄진드기가 가장 활동이 왕성한 활발한 밤에 엄청 가려움증 그래서 심하죠. 그래서 밤에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씻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대상자와 접촉한 후에 24시간 내에 예방접종을 받는다. 자, 엄진드기는 뭐 예방접종의 개념은 아니고요. 그죠? 아닙니다. 그래서 접촉자는 접촉했다면 증상 유무 상관없이 그냥 모두가 다 연고를 바르든지 하여튼 동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옴은 딱 동시 치료. 이것이 맞습니다. 문제 17번. 결핵 대상자를 돌볼 때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격리한다. 2.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결핵 검사를 받는다. 3. 대상자와 접촉하기 전에 결핵약을 복용한다. 4. 대상자의 옷은 산성세제로 세탁하여 멸균한다. 5. 결핵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된 음식 섭취를 주의한다. 정답은 네, 2번.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결핵 검사를 받는다가 정답입니다. 자, 17번의 키워드는 결핵 대상자를 돌볼 때 감염에 대한 예방법을 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답은 그래서 2번이고, 자, 대상자가 이제 결핵이었다 했을 때는 우리가 혹시나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사는 해볼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접촉 후에 한 2주에서 1개월 후 그러니까 잠복기가 약간 지나고 나서 우리가 흉부 엑스레이라든지 객당 검사 뭐 또는 피 검사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격리한다. 자, 완치가 되려면 우리가 6개월도 좋고 1년도 좋고 꾸준히 이제 약을 복용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몇 개월을 격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우리 보통 결핵약을 투여하고 나서 치료 후에 한 2주에서 한 4주 이렇게 지나면 전염력은 거의 감소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는 이제 격리가 굳이 필요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 대상자와 접촉하기 전에 결핵약을 복용한다. 자, 미리 결핵약을 먹고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4번 대상자의 옷은 산성세제로 세탁하여 멸균한다. 자, 이 결핵균의 특성이 어떤 건조한 상태에서도 오래 살 수 있고요. 강한 산성이나 알카리에도 강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뭐 알카리 뭐 세제 뭐 산성 세제로 세탁한다고 멸균되는 것이 아니고 자, 결핵균이 가장 취약한 데는 어디냐? 자, 우리 자외선 햇빛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광 소독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침구든 옷이든 항상 그 햇빛에 말려 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5번 결핵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된 음식 섭취에 주의한다. 뭐 오염된 뭐 음식 섭취 주의하는 건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의 또 하나이기도 하지만 자, 이것보다도 우리가
자, 평소에 금주, 금연 뭐 기본이고요. 그리고 항상 균형 잡힌 식사 있죠. 충분한 영양이 공급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면역력 증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계력균이 내한테 들어온다 하더라도 나의 면역력이 강하면 계력균이 들어왔을 때 싸워서 그 애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내가 자연 면역 항체가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면역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여님들도 열심히 따라와 주이소. 문제 18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질병의 경과가 짧다. 2. 질병의 초기 진단이 쉽다. 3. 질병 발생의 원인이 명확하다. 4.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가 발생하기 쉽다. 5. 약 성분이 체외로 빨리 배출되어 치료가 어렵다. 정답은 네, 4번. 가벼운 질환임에도 의식장애까지도 발생하기가 쉽답니다. 자, 18번에 자, 문제 풀이에 앞서서 우리 빈도를 한번 출제 빈도를 체크해 보면요. 자, 18번부터는 이제 훌쩍 또 단원이 넘어왔습니다. 자, 제2장 요양보호 기초 지식이라고 하는 파트가 나오죠, 우리가. 자, 거기에서 우리가 출제 빈도가 평균 한 14개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범위가 넓다 보니까 출제가 더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알아 다 두셔야 되고, 자, 그럼 18번의 문제는 우리가 그 기초지식 중에서도 첫 번째 단원이 노화의 변화와 질환 쭉 나오는 데 있죠. 자, 거기에서부터 거기의 내용이 쭉 앞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번에는 어떤 하나의 질환이 아니라 전체 우리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일반적 특성을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도 흔히 자주 나오는 문제이니까 꼭 아셔야 되죠. 자, 그러면 4번에 왜 우리 노인들은 의식장애가 잘 발생이 되냐 이 말이죠. 가벼운 질환에도. 자, 그 이유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이제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 신장의 기능 또한도 저하가 오죠. 그럼 신장의 기능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알고 계세요? 우리가 소변을 통해서 배설을, 노폐물을 배설하는 찌꺼기를 빼내는 역할도 중요한 게 있고, 또 진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수분과 전해질을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능이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그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못 맞춰줍니다. 불균형이 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전해질이라고 하는 것은 또 특히나 우리가 뭐 나트륨, 칼륨, 염화, 마그네슘, 뭐 인, 뭐 여러 가지가 칼슘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 애들의 우리 몸의 대사에 다 하나하나 기능을 하는데 특히 이제 칼륨이라고 하는 거, 자, K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포타슘. 그게 예를 들어 우리 몸에 뭐 먹은 음식에 의해서 막 K가 올라가. 근데 칼륨이 올라갔는데 그거를 신장에서 빨리빨리 올라가면 그만큼 또 빼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 빼주면 결국 심장에 정지가 옵니다. 심장 수축이 이상이 옵니다. 자, 그래서 사망할 수도 있어요. 의식장애를 넘어서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자, 또는 신경 이상의 발생, 뭐, 신경의 마비, 뭐, 경련, 이런 것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불균형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 질병의 경과가 짧다. 안 잡죠. 만성적이 되죠. 자, 그래서 경과는 길고요. 합병증까지 다 동반됩니다. 자, 장기는 다 우리가 혈관에 의해서, 혈액에 의해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가 문제가 오면 결국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합병증이 잘 동반되고, 자, 이번에 질병의 초기 진단이 쉽겠습니까? 아니죠. 원래 나이가 들면 모든 장기들이 이제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야지야 하죠.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 오더라도 뭐 암이 딱 걸렸다 하더라도 표가 잘 안 나죠. 그래서 초기 진단이 또는 노화 과정과 구분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질병 발생 원인이 명확하다. 명확하면 좋겠지만 절대 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자, 5번, 약 성분이 체외로 빨리 배출되어 치료가 어렵다. 자, 빨리 배출되어야지 정상인데 빨리 배출이 안 돼서 문제입니다. 왜? 아까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 했죠. 그러면 우리가 먹은 약물에 그 빨리 분해해서 그걸 흡수가 돼갖고 작용을 한 다음에 그 찌끄레기 대사산물들은 빨리빨리 빠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빨리 배설이 되지 않다 보니 저하가 오다 보니 약물이
그 오래 찌끄레기 오래 내 몸에 축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약물의 부작용, 중독성이 증가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문제 19번.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수분 제한 2. 식물성 지방 제한 3. 채소와 과일 권장 4. 고칼로리 식이 권장 5. 정제된 저잔여 식이 권장 정답은 네, 3번. 채소와 과일 권장. 이거는 뭐 누누이 들어서 아시겠죠, 그죠? 고섬유 식이. 자, 19번에 우리 대장암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대장암 영양관리가 키워드고요. 자, 이것은 우리 질환 파트에서도 첫 번째 소화기계 단원에서 나오는 질환이었습니다. 자, 대장암에서는 무엇보다 우리 식이요법이 참 중요한데, 자, 3번에 채소와 과일 권장은 결국 뭐 통곡식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어떤 찌끄레기가 많이 섬유질이 많은 고섬유 고잔여 시기를 먹어야지 변비를 예방한다. 그리고 대장과 장의 운동을 더 원활하게 자극이 되겠죠. 자, 1번에 보시면 수분 제한한다. 절대 수분 제한해서는 안 되죠. 반드시 중요합니다, 수분이. 그래서 하루에 6에서 8잔 정도의 뭐 물을 마셔야 된다. 근데 8잔이라도 쪽 작은 그 뭐 소주잔 같은 데 마시면 안 되는 거죠. 한 200cc 이상의 그 컵을 사용하는 건데, 자, 결국 우리 1.5에서 2리터 이상을 마셔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꼭 뭐 대장암 뭐 이런 노인뿐만 아니라 뭐 일반 뭐 우리 성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자, 이번에 식물성 지방을 제한해서는 아니 되고 동물성 지방을 제한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식물성 지방 위주로 섭취한다. 자, 4번 고칼로리 식이를 권장한다. 아니죠. 고칼로리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 영양소가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량씩,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소화기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5번 정제된 저잔여식이 아니라고 했죠. 되도록이면 고섬유식이, 고잔여시기를 드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좀 이가 없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 참 고섬유식이 쉽지는 않으나 최대한 그래도 이 권장이 돼야 된다 보시고, 기타 이외에 또 나와 있는 식이요법은 자, 찬 음식 자극이 많이 되거든요, 장에. 그래서 찬 음식, 또 잦은 간식,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먹어야 돼. 중간중간 뭘 아무거나 먹는 건 안 좋다. 그리고 늦은 식사 안 된다. 그리고 싱겁게 짠 음식 먹지 말라 소리고, 그 다음에 가공식품, 훈연식품은 안 된다. 그 다음에 금연 절주하고, 항상 그 소화 운동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소화력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항상 규칙적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문제 20번. 신부전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매일 체중을 측정한다. 2. 식사량을 늘려 제공한다. 3. 계단 오르기 운동을 격려한다. 4. 항상 탄력 스타킹을 신게 한다. 5. 온 냉탕을 오가며 목욕하게 한다. 정답은 네, 1번. 매일 체중을 측정한다가 정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20번의 키워드는 심부전증 대상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심혈관계의 질환의 하나였다. 그죠? 자, 그러면 20번 심부전증 하면 우리가 딱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말 그대로 심장이 기능이 안 되는 게 심부전증이거든요. 그럼 심장의 기능이 뭐냐 이 말이죠. 심장은 수축 꽉 야무치 짜주고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우리 온몸의 장기 하나하나에 피를 공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산소를 공급하는 거고, 다시 들어온 피는 돌아와서 정맥을 통해서 다시 오른쪽 우심장으로 들어오는 거. 자, 이게 좀 원활하게 뺑뺑이 도는 건데 이게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심부전증들은. 그럼 피가 항상 제대로 못 짜주니까 심장에 고여 있죠. 이것을 우혈성 심부전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가 고여 있으니까 나가는 것도 제대로 못 짜줘서 수축력이 저하로 못 나가는 데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 또한도 제대로 못 들어옵니다. 피가 항상 심장에 고여 있으니까. 그러니 결국 역류가 되어서 말초 쪽으로 피가 혈액순환의 정체가 오면서 수분 정체로 인해서 매날 부어 있죠.
부어 있습니다. 심하게. 자, 그래서 체중을 측정하는 이유는 내 몸의 수분의 정체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고 결국 그게 증상이 뭡니까? 부종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부종을 체크하기 위해서 반드시 매일 체중 측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환의 대표적인 거 두 가지가 있죠. 심부전증과 신부전증, 신장부전증 있죠. 이네들은 반드시 그 수분의 제한, 나트륨 제한, 그리고 부종 여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체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그 다음에 또 1번에 왜 또 이 부종이 또 심하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짜주는 게 안 되니까 온몸으로 다른 기능도 떨어지지만 결국 신장으로 가는 기능도 그 피도 줄어들겠죠. 혈액량이. 그럼 신장이 아까 기능이 뭐였습니까? 수분을 소변을 만들어서 빼주는 거. 그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 거. 이 기능이 있었는데 결국은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드니까 소변을 제대로 못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수변이 안 나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 또 띵띵 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악순환이다. 자, 이번에 식사량을 늘려 제공한다. 자, 식사량 늘려 이렇게 될 수도 없고요. 자, 항상 수분과 염분을 조절해야, 그러니까 제한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고지방을 제한해야 되고 안 그래도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고지혈증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식사량을 늘리면 절대 안 되는 게 우리가 신부전 환자들은 호흡곤란이 또 대표적인 증상이 있었죠. 그 이유는 뭡니까? 호흡곤란이 오는 거는 아까 신장으로 가는 기능, 혈액순환도 떨어져서 기능이 안 된다 했지만 결국은 배로 가는 배 순환량도 줄어들게 돼 있죠. 심장이 제대로 못 짜주니까. 그러면 배에서 가스교환이 산소, 이산탄소 가스교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 몸이 또 숨이 차게 헐떡헐떡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숨이 찬 사람한테는 절대로 배부르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왜 배가 부르면 그 횡격막을 눌러가지고 흉곽이 확장이 안 되니까 이게 숨이 가스교환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소량씩 먹되 또 자주자주 좀 먹는 게 오히려 낫죠.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3번에 자, 운동을 격려한다. 신부전 지금 숨이 헐떡거리 샀는데 운동을 막 격려하는 건 아니 되죠. 그래서 보통 걷는다든지 쇼핑 같은 거 할 때도 운동할 때 굉장히 호흡곤란이 올 수 있고 그리고 심한 호흡곤란일 때는 그냥 절대 안정 무조건 뭐 침대 위에 딱 들어누워 있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왜냐면 운동을 한다는 건 결국은 내 몸의 근육에 산소를 더 많이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호흡곤란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면 내 몸에 또 산소를 더 많이 뺏기기 때문에 숨은 더 차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 안정해라. 그리고 평소에 조금 덜할 때, 호흡곤란이 덜할 때 규칙적인 운동을 좀 해야 되겠죠. 또 혈액순환을 돕기는 위해서는. 자, 4번에 달력 스타킹을 항상 신는다. 절대 뭐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오히려 달력 스타킹을 심하게 항상 신으면 또 동맥순환에 또 지장을 올 수 있습니다. 정맥순환은 조금 될 수 있어요. 부종이 있을 때는. 자, 그런데 너무 항상은 안 되고 또 안 그래도 심장에 부담이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뭐 또 올려준다고 되는 건 아니고 자 5번에 온 냉탕을 오가며 목욕하게 한다. 이것도 안 되죠. 너무 뜨겁고 차가운 건 우리가 심장과 혈관에 수축과 이완이 너무 왔다 갔다 하면은 무리가 되기 때문에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좀 아셔야 되는 게 아까 폐 순환이 안 돼서 결국은 또 숨이 차다 했죠. 그러면 폐렴으로 굉장히 또 쉽게 또 이렇게 발생이 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신부전 환자들은. 그래서 독감이라든지 폐렴 예방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아니면 백신 같은 것도 맞아줘야 되죠. 폐렴구균 백신. 그리고 금연한다, 뭐 스트레스 조절하는 거. 이게 다 심혈관계에 수축을 또 막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장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문제 21번. 노화로 인한 비뇨 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보기 1. 잔뇨량 증가 2. 방광 용적 증가 3. 난소 크기 증가 4. 질의 윤활 작용 증가 5. 골반 근육 조절 능력 증가 정답은 네, 1번 잔뇨량 증가가 정답입니다. 나머지 2번에서 5번은 뭐 좋은 소리인데요. 그죠? 자, 그래서 21번에 자, 문제는 우리 비뇨생식기계에서 나와 있는 문제인데 우리 어떤 질환이 하나 나온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노화에 따른 비뇨생식기계의 그냥 변화를 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잔뇨량이 증가한단 말은 소변을 놓아도 시원하게 못 보죠. 충분히 안 나오고 방광에 항상 남아있는 소변량이 증가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또 맨날 또 조금만 차도 또 누디누디해지고 그러죠. 자, 그래서 방광 근력의 저하로 충분히 시원하게 짜주지 못해요. 수축하지 못해서 완전히 배출이 어렵고, 자, 그리 되면서 또 짜주는 게 또 근력이 약하다 보니까 소변 줄기도 또 가늘다. 자, 그런 것들이 다 이유가 되고요. 근력의 저하. 그 다음에 이번에 방광 용적도 증가되는 건 없다, 그죠? 감소되겠죠. 자, 보통 뭐 500 이상 이렇게 뭐 이렇게 채웠다가 차면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250ml로 이렇게 감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작아지죠, 그만큼. 그러니까 그만큼 또 빈뇨가 생기겠죠. 야뇨가 생기고 요실금. 자, 그리고 또한 그 방광 기능도 떨어지지만 그 대뇌 기능의 저하로 이 대뇌에서 우리가 신경 전달이 되어서 우리 대뇌에 그 다음에 이제 방광의 수축과 이완을 시키면서 수축시켜서 소변이 나오게 하는 그런 이제 신경성적인 이제 기능이 있는데 그런 기능들도 떨어지다 보니까 신경성적인 또 요실금 같은 것들이 올 수 있죠. 자, 그래서 빈뇨, 야뇨, 요실금이 더 악화되더라 보시면 되고 3번에 난소 크기가 자, 증가되는 건 거의 없다. 그죠? 우리가 감소되겠죠. 자, 이 난소 크기 감소의 이유는 자,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서 난소 크기도 줄고 그 다음에 그 기능이 퇴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번 질의 윤활 작용이 그죠? 감소되죠. 그래서 아까 우리 여성 호르몬의 또 감소로 인해서 그죠? 질 수축, 분비물의 저하로 우리 여성의 질에는 그 산성의 윤활액이 촉촉하게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런 또 분비물이 다 저하가 오다 보니까 산성의 분비물이 저하된다는 건 결국 질의 염증을 우리가 방어를 많이 해줬는데 그게 이제 분비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질염이 잘 발생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죠. 5번 골반 근육 조절 능력도 우리 골반 근육도 또 근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저하로 인해서 약화된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요실금의 또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죠? 특히 여성분들, 또 출산하신 분들은 더욱 그렇죠. 자, 정리하십시오. 문제 22번. 둔부에 욕창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도넛 모양 베개를 떼어준다. 2. 뜨거운 물주머니를 떼어준다. 3. 한두 시간마다 추위를 바꿔준다. 4. 대상자의 옷을 끌어서 추위를 변경한다. 5. 파우더를 발라 피부를 건조하게 해준다. 정답은 네, 3번. 한두 시간마다 추위를 변경한다가 맞습니다. 자, 22번에 그 키워드는 욕창 대상자 돕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욕창은 우리 피부계 질환의 하나였다. 그죠? 자, 피부계도 자주 나오는 그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정리해 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3번에 한두 시간마다 추위를 변경하라고 하는데 좀 더 또 상세히 들어가 보면요. 자,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하는 게 최소 2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의자나 휠체어에 앉아있는 자세일 때는 1시간마다 더 이제 체중 부하가 상체의 무게가 더 이제 눌리기 때문에 1시간마다 변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1번 도넛 모양 베개를 떼어주면 안 된다고 했죠. 특히 어느 부위에 자, 청골 부위에 사용을 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도넛 베개가 눌리는 또 그 부위에도 압박이 되면 혈액순환의 저하로 또 욕창이나 괴사가 올 수 있다. 뭐 이런 이론이긴 한데 실제 임상에서는 그 또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넣다 뺐다는 최소한 할 수 있고 자주 또 체크를 하면 되죠. 피부를. 자, 이번에 어쨌든 뭐 교재에서는 사용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뜨거운 물주머니를 데워주면 된다. 아니죠. 너무 뜨겁고 너무 차가운 거는 피부에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화상의 가능성, 너무 차가운 것도 안 되고. 자, 4번. 옷을 끌어서 체위 변경을 한다. 자, 체위 변경할 때 보통 뭐 옷을 끄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실제 대상자의 몸을 딱 직접적으로 손으로 대고 이동을 하셔야 되는 게 피부 손상에 또 근골격계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잘못 잡아 끌어서 또 피부가 찢어지거나 뭐 벗겨진다는 등 이런 상처로 인해서 욕창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5번에 파우더를 발라준다가 맞습니까?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자, 파우더는 오히려 그 파우더 그 가루다 보니까 우리가 그
땀구멍이 있죠. 땀구멍으로 들어가서 그 가루가 미세하게 들어가서 땀구멍을 막아서 오히려 그 피부에 염증을 또 동반할 수 있다. 그래서 피부 자극이 되니까 사용하지 말라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하십시오. 문제 23번. 다음 방법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질환은 첫째, 말을 해보게 하여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둘째, 웃어보게 하여 입모양이 좌우 대칭인지 확인한다. 보기 1. 빈혈 2. 뇌졸중 3. 신부전증 4. 알츠하이머병 5. 기립성 저혈압 정답은 네, 2번 뇌졸중이 정답입니다. 자, 23번에 내용은 우리 뇌졸중이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데 증상이 자, 뇌졸중은 우리 자, 질환에서도 신경계 파트에 나오는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뇌졸중에서도 요 보기에 나와 있듯이 말을 이제 시켰을 때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어눌하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입모양을 잘 안 못 움직인다. 또 구음을 하지 못한다. 이럴 때는 앞면의 하반부, 그러니까 우리가 뇌졸중이 발생한 부분에서 반대쪽에 편마비, 팔다리 쪽의 편마비와 앞면 하반부 쪽에 이렇게 마비가 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지금 보기에 있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자, 그것도 있고 또는 또 좌측 뇌에 또 추가적으로 보면 좌측 뇌에 있던 손상이 혹시나 올 때는 특히나 언어 장애로 인해서 더 이러한 증상이 더 심할 수 있죠. 그래서 좌측 뇌에 손상이 왔을 때는 우측의 편마비와 함께 언어 장애로 인해서 구음을 못한다든지 또 이해를 못하는 말에 대한 언어 이해가 부족한 실어증이 오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입모양이 좌우 웃을 때 이렇게 대칭, 좌우가 비대칭이 된다. 이런 건 아까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반대편의 앞면 하반부에 마비가 오면 지금 이런 두 가지 이런 내용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 외에 자, 뇌졸중의 증상을 또 추가로 해보면 자, 반대쪽 우리 반신 감각 장애가 올 수 있고 아까 뭐 편마비도 마찬가지고 또는 반대쪽 감각에 또 장애가 올 수 있죠. 뭐 청각, 시각, 촉각과 관련된 이런 또 장애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두통, 구토, 의식장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뇌간 손상 시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연수, 뇌간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연수라고 하는 부위가 그러니까 심장을 뛰게 하고 호흡 중추, 뭐 구토 중추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손해가 또 손상되었을 때는 어지러움증과 운동실조증, 우리 운동 조절에 관련된 또 손해이다 보니까 이러한 증상들이 또 특별히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연하곤란, 아까 또 앞면 하반부에 마비가 오다 보니까 말도 어눌해지고 연하곤란도 올 수 있고 그죠? 또는 이러한 것들 결국은 뇌졸중으로 인한 뭡니까? 치매는 혈관성 치매도 발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보기에 있는 내용에서 그 빈혈이 우리 교재에 잠깐 뭐 언급이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빈혈은 우리가 자 적혈구나 우리 혈액세포 중에서 적혈구나 또는 적혈구 내에 있는 헤모글로빈의 부족으로 우리 온몸의 전신에 산소를 공급이 못하다 보면 이제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붙어서 온몸에 이제 그 운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뇌로 가는 이제 산소 부족이 떨어지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증상이 어지럽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모든 장기의 또 기능들이 떨어지게 돼 있죠. 빈혈이 있다 보면 전신에 지금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보충해서 보면 알츠하이머 있다, 그죠? 자, 알츠하이머는 우리가 자, 노인성 치매, 퇴행성 치매로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4번. 선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만성으로 진행된다. 2. 주의 집중력은 유지된다. 3.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 4.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5. 신체 생리적 변화가 적다. 정답은 네, 4번.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가 정답입니다. 자, 24번의 키워드는 선망이고, 자, 선망은 우리 신체에서 심리정신계의
질환이죠. 우리 교재에 우울증과 함께 두 개, 선망이 두 개가 나오는데, 자, 선망이 조금 더 좀 빈도는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요 4번에 나와 있는 증상 외에 전반적으로 한번 선망 증상을 정리를 해보자면, 자, 우리가 선망하면요, 딱 뭐 생각을 해야 된다 보시면 되냐면, 중환자실, 요거 딱 기억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럼 왜 중환자실을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 중환자실은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그죠? 생사를 넘나드는 신체적인 극한 손상을 입은 분들이 와서 오셔서 치료를 받고 뭐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는 회복돼서 뭐 병실로 일반 병실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신체적으로 극도의 손상이 왔을 때는 결국은 뇌의 기능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망이 잘 유발이 된다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1번, 그 첫 번째 보니까 신체적 손상, 급성 질환에 의해서 선망은 잘 오더라. 근데 하지만 대체로 뭐 할 수 있다? 회복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회복되기도 한다. 이게 지금 치매와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왜냐? 이 중환자실에 이제 그 급성 질환에 의해서 이제 선망이 이제 같이 왔는데, 발생이 됐는데, 이 질환이, 신체적 질환이 만약에 회복이 돼서 일반 병실에 올라가면 이 선망의 증상 또한도 대체로 회복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치매와 좀 구분돼야 되는 부분이 이 말입니다. 치매는 회복되기는 안 되죠. 극한 뭐 아주 소수 일부 그런 치매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서서히 만성적으로 더 악화되지 회복은 안 되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요 신체적 손상으로 인해서 오다 보니까 갑자기 발생이 되기도 하고 또 신체 상태에 따라서 호전과 악화가 반복됩니다. 이 선망 증상이. 자, 그리고 의식의 변화도 오고요. 그로 인해서 주의력 저하도 당연히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무리 부르고 불러서 막 깨워도 못 일어납니다. 눈도 뜨기도 어려울 정도로 못 일어나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뭐 밤새 뭐 과음을 지르고 헛게 보인다 하면서 불안 뭐 이런 증상들, 흥분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수면 양상도 매우 불규칙적입니다. 맨날 뭐 오랫동안 또 의식이 저하돼서 뭐 깔아져서 주무시다가도 어떨 때는 또 막 못 주무시고 흥분된 상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인지장애도 온다. 지남력 저하. 이게 다 그리고 치매와 유사하죠, 그죠, 다. 하지만 치매는 이제 계속 가는 거고, 자, 이 안은 이제 선망은 이제 대체로 회복되긴다라는 게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정신병적 증상, 망상, 환청, 환시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뭐 저 흑기 보인다, 저 누가 왔다 하면서 환시 이런 것들, 환청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것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를 또 보시면, 그래서 1번에 만성으로 진행된다. 아니죠. 아까 급성이라고 했다. 그죠? 자, 그래서 만성 아니고 주의력, 집중력이 유지된다. 아니죠. 의식이 다운되면서 주의력도 저하가 온다 했습니다. 자,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 아니죠. 신체적 상태, 급성 질환에 의해서 오다 보니까 갑자기 급격히 나타난다. 자, 5번에 생리적 변화가 적다. 아니죠. 신체 손상으로 이렇게 급성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변화가 오히려 높죠. 그래서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가 정답입니다. 문제 25번. 오른쪽 눈에 녹내장이 있는 대상자가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보기 1. 조명을 어둡게 하고 생활한다. 2. 윗몸 일으키기 운동을 꾸준히 한다. 3. 눈을 자주 비벼 혈액순환을 돕는다. 4. 작업을 할 때는 고개를 숙인 자세를 취한다. 5. 양쪽 눈 모두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는다. 정답은 네, 5번. 양쪽 눈을 모두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진료를 받는 게 정확합니다. 자, 25번의 키워드는 녹내장 대상자의 어떤 돕기 방법이다. 그죠? 자, 녹내장은 우리가 감각기계에서도 시각에 해당되는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 녹내장 하면은 딱 생각해야 되는 게 안압이다. 그죠? 안압 상승. 그러니까 안압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서 시신경을 눌러서 이제 시력 저하와 함께 뭐 통증이 있는 시력 저하와 함께 더 나아가면 그대로 방치하다 보면 결국 실명까지 시신경을 건드리다 보니까 결국 실명까지 초래될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무서운 질환이도 그죠. 그래서 항상 뭐 안과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예방할 수 있다를 보시면 되죠.
자, 1번에 보시면 조명을 어둡게 하고 생활하면 안 좋죠. 눈에도 피로감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책 읽기라든지 또 심신을 너무 피로하고 가로하게 해서는 안 된다가 맞습니다. 자, 2번 윗몸 일으키기 운동한다. 어, 자, 잇몸 일으키기는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죠? 물구나무 서기는 뇌압 상승, 또 윗몸 일으키기는 복압 상승 이런 것들은 결국은 안압을 상승할 수 있는 그 어떤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은 금한다. 자, 3번 눈을 자주 비벼서 혈액순환을 돕는다. 자, 혈액순환을 돕긴 해야 되는데 눈을 자주 비빈다는 걸 비비면서 눌려서 또 안압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함부로 또 비비다 보면 뭐 눈의 손상, 혈관이나 눈에 상처가 올 수 있고 또 비비면서 염증 같은 것도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뭐 비비는 것은 안 좋죠. 4번 작업을 할 때는 고개를 숙인 자세를 취한다. 우리 숙인 자세, 뭐 엎드린 자세 이런 건 안 좋다 했죠. 그죠? 혈액순환을 저하시키는 이건 자세다 했죠. 그래서 장기간의 독서, 숙인 자세에서의 장기간 독서 또는 작업들은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기에 있는 내용 외에 좀 더 추가적으로 보자면 목이 편한 복장, 그러니까 뭐 넥타이를 뭐 꽉 조은다든지 뭐 와이셔츠 꽉 조아 있는 그런 좀 목이 목티 꽉 조는 이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내압이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목이 편안한 복장, 그 다음에 금연절주는 뭐 반드시 기본이고요. 혈관계도 문제가 수축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혈액순환 저하,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흥분하지 말아. 자, 흥분을 하면 우리가 혈관이 또 순간적으로 확 수축이 오죠. 자, 그러면 아무래도 압이 또 올라가니까. 자, 그리고 어떤 기온 변화, 갑작스러운 뜨겁고 찹고 이렇게 이런 쪽의 변화에 좀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문제 26번. 당뇨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발톱은 둥글게 자른다. 2. 간식으로 과일 주스를 제공한다. 3. 식사하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하게 한다. 4. 인슐린 주사약을 구강으로 복용하게 한다. 5. 활동량이 많은 날은 고혈당에 주의하게 한다. 정답은 네, 3번. 식사하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하게 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26번의 키워드는 당뇨 환자인데, 자, 당뇨병은 우리 신체에서 뇌분비계, 호르몬을 관장하는 뇌분비계 질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하나 나와 있죠. 뇌분비계의 당뇨가 가장 뭐 너무 중요하니까 한 가지만 이제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아셔 두는 게 좋고, 자, 그래서 30분에서 1시간 뒤에 식사하고 나서 운동을 하는 게 좋은 이유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듯이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식사하고 나서 바로 하는 것보다는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운동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하루에 최소 30분 그리고 일주일에 최소 그러니까 5회 이상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매일 보통 하시죠. 해야 되는데 이제 5일 이상은 해야 된다. 30분 이상. 자, 1번 발톱은 둥글게 자른다. 아니죠. 이건 너무 기분이다. 그죠? 자,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라고 되어 있다. 그죠? 일자로. 손톱은 뭐 둥글게 자르고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당뇨 환자, 당뇨발이 합병증으로 굉장히 무섭죠. 괴사가 일어나서 진짜 절단을 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 당뇨발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번 간식으로 과일 주스를 제공한다. 자, 과일 주스가 얼마나 당이 더 높습니까? 자, 그래서 청량음료, 주스, 아이스크림, 사탕이든 단 음식, 달달한 음식들은 반드시 제한해야 되고 술 마찬가지고요. 제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지방 식이 또 고섬유 식이는 권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번 인슐린 주사약을 구강으로 복용한다. 자, 구강으로 안 되니까 주사약이겠다. 그죠? 그래서 구강으로 먹으면 좋겠지만 인슐린은 반드시 주사로 우리 주입을 해야 됩니다. 자, 피하지방에다가 주사를 놓는 것입니다. 흡수력이 가장 높기 때문에 피하지방에 주사를 하는데, 자, 그 이유는 구강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위장간에 우리 강한 산성의 유액이나 뭐 담즙액 이런 것들에 의해서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효과가 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피하 주사를 놔야 된다가 맞습니다. 5번 활동량이 많은 날은 고혈당에 주의해야 한다. 오히려 활동량이 많으면 당의 소모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뭐 저혈당에 주의해야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공복 시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장기간 등산을 한다든지 활동량이 많은 날은 우리가 반드시 저혈당을 대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근데 당뇨는 말 그대로 혈중에 당이 높아서 당뇨라서 그게 결국은 너무 높다 보니까 신장으로 쭉쭉 빠져나오는 게 당뇨이거든요. 그러면 고혈당을 주의해야 되는데 왜 항상 저혈당이냐 이 말이죠. 자, 이 당뇨 환자들은 항상 인슐린 주사까지도 투여하기도 하고 또는 입으로 먹는 경구용 혈당 강화제를 투여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 저혈당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약들을 늘 투여를 하기 때문에 항상 그 약들은 저혈당을 시키는 거죠. 혈당을 자꾸 감소시키는 역할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이제 활동량이 좀 많아지거나 아니면 제때 딱딱 그 식사를 못할 경우에는 그 약에 의해서 약의 효과에 의해서 저혈당이 훅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혈당에 의한 뭐 쇼크가 와서 뇌사 상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저혈당도 조심해야 됩니다. 문제 27번.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육류는 숯불에 굽는다. 2. 음식의 간은 뜨거울 때 맞춘다. 3. 칼슘제는 비타민 K와 복용하여 흡수를 돕는다. 4. 식초, 후추, 파마늘과 같은 향신료를 사용한다. 5. 단백질 보충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콩이나 유제품을 섭취한다. 정답은 네, 4번. 식초, 후추, 파, 마늘과 같은 향신료, 이 양념들을 사용한다. 보시면 되고요. 자, 27번은 자, 문제가 이제 우리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이라고 하는 제2장의 큰 단원 중에서도 세 번째 단원인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요 파트가 나오죠. 자, 요 단원에서 지금 27번째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특히나 또 영양관리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고, 자, 4번에 이런 각종 이 양념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싱겁게 조리하는 법을 위해서 지금 요런 양념을 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장, 고추장, 된장 이런 걸 팍팍 넣으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평소 쓰는 거에 한 3분의 2 정도만 사용하고 그 대신에 이러한 향신료를 사용해서 간을 맞춘다 이 개념이죠. 자, 1번은 육류는 숯불에 굽는다. 자, 숯불에 굽는 거는 탄 거 이런 건 좋은 게 아니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고기를 태울 때는 이제 구우면서 만약에 타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발암 물질로 인해서 바람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구워서 먹는 거는 안 좋다. 대부분 보통 쪄서 먹는 게 제일 좋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음식의 간은 뜨거울 때 맞춘다. 아니죠. 뜨거울 때 맞추면은 짠맛을 제대로 못 느낀다고 했습니다. 3번 칼슘제는 비타민 K와 복용하여 흡수를 돕는다. 자, 칼슘제 하면은 자, 흡수 돕는다 하면은 뭐가 바로 나왔습니까? 그죠? 비타민 D다, 그죠? 비타민 D입니다. K는 해당 사항이 없고. 자, 그리고 칼슘 자체를,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는 유제품 같은 것을 매일 먹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하실 게, 우리가 철분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뭐와 같이 먹는 게, 그쵸? 비타민 C다, 그죠? 자, 요 두 가지, D, C, 이런 거는 좀 기억하셔야 되고, 5번에 단백질 보충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콩이나 유제품 섭취한다가 아니죠.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섭취한다가 맞습니다. 아까 칼슘 보충을 위해서도 유제품을 먹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도 매일 유제품을 드시면 됩니다. 콩이나 유제품. 자,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맞습니다. 문제 28번. 노인에게 안전한 운동 방법은 보기 1. 준비 운동은 3분 이내로 한다. 2.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운동을 한다. 3. 저강도에서 고강도 순으로 운동한다. 4. 운동 시간을 서서히 줄인다. 5. 마무리 운동은 생략한다. 정답은 네, 3번.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운동을 해라 이 말이다. 그죠? 자, 28번의 키워드는 노인에게 안전한 운동 방법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 증진을 위한 안전한 운동법을 물어보는 것이고, 자,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서서히, 자, 빠르게 또 올리면 안 되고 상태를 보면서 점차 강도를 증가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준비 운동은 3분 이내로 한다. 자, 준비 운동은 충분히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분이 아니라 최소 10분 이상 해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해야 유연성을 높여서 운동 중에 근육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운동을 한다. 자, 빠르게 바꾸면요. 어르신들이 어지럽거나 그걸로 인해서 또 낙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은 피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빠르게 바꾸는 운동은 무엇이냐? 태권도, 농구,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뭐 이런 등등은 피해라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운동 시간을 서서히 자, 줄인다가 아니죠. 상태를 보면서 서서히 자, 늘려야 되죠. 자, 기간도 그다음 빈도도 강도도 서서히 증가시킵니다. 자, 5번 마무리 운동은 생략한다. 절대로 생략해서는 안 되고 준비 운동, 마무리 운동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언제가 될 때까지 안정시의 박동수가 될 때까지 우리 보통 박동수라고 하는 것은 맥박이다. 그죠? 안정시에 우리 보통 맥박이 60에서 80이다. 그죠? 80회 분당. 그래서 그 원래의 그 본인의 그 박동수가 될 때까지는 서서히 마무리를 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운동 중간중간에 뭐 한다? 자, 휴식도 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십시오. 문제 29번. 뇌졸중 대상자가 성생활에 대해 고민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성생활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2. 성생활로 뇌졸중이 악화되지 않아요. 3. 윤활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4. 뇌졸중 치료제를 드시면 성기능이 좋아져요. 5. 체위 변화를 위한 기구는 성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정답은 예, 2번 성생활로 뇌졸중이 악화되지 않아요가 정답입니다. 자, 29번의 키워드는 자, 성생활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건데 자, 특히 이제 뇌졸중 대상자와 관련을 좀 물어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뇌졸중의 재발에 성생활이 굳이 관련은 없기 때문에 막을 필요는 없는 거죠. 금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답이 2번이고 그래서 1번은 틀렸다. 그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굳이 금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발과 관련이 없다. 자, 3번 윤활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니죠. 사용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죠. 그죠? 꼭 뇌졸중 대상자뿐만 아니라 자, 노년계 여성의 노성 노인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이 이제 감소되면서 질의 수축이라든지 또는 질에 나와야 되는 그 산성의 윤활액 같은 것들이 잘 안 나오다 보면 건조해지고 또 통증이 있고 그렇다고 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용하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4번 뇌졸중 치료제를 드시면 성기능이 좋아져요. 자, 우리 무슨 질병 치료제들은 성기능을 좀 감소시킨다라고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치료제 약들을 안 먹는 게 좋은데 이건 생존을 위해서는 먹으셔야 되니까 어쩔 수는 없죠. 어쨌든 정상적인 성활동을 방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번. 자, 체위 변화를 위한 기구는 성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도움이 되라고 요 기구들이 나와 있겠죠. 그래서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도움이 된다. 자, 취약점을 보완해서 성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보기 외에 우리가 성생활에 관련한 우리 내용을 조금 다시 살펴보면요. 자, 성기능을 책에 보면 감소시키고 성기능 문제를 유발하는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당뇨나 관절염 통증이 있는 사람들 또 당뇨 환자들은 성기능 발기부전이라든지 성기능에 좀 문제를 초래한다라고 했고요. 또 그 다음에 각종 약물들 있죠. 다 약물들은 아까 질병 치료제도 성기능을 좀 감소시키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관절염에 쓰이는 항염증약 염증을 가라앉히는 항염증약이라든지 강심제, 이뇨제, 항고혈압제, 신경안정제, 항진정제 등 각종 제제 약물들은 감소를 좀 시키네. 그리고 과도한 알코올도 당연히 감소를 시키겠죠.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약물들은 감소시킨다. 자, 그런데 성기능 문제를 좀 유발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여성이 같은 경우에 그 수술인 자궁적출술, 유방절제술이라든지 남성의 경우에 전립선 비대 같은 데서 우리 전립선 절제술 하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이런 걸 해부학적으로는 잘라낸다 하더라도 절제를 한다 하더라도 성기능하고는 뭐 상관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성의 경우에는 뭐 여성의 정체성은 좀 상실이 되고 감소되겠죠. 근데 뭐 해부학적으로 뭐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 30번.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혈압이 올라가면 복용량을 늘린다. 2. 체중이 감소하면 복용량을 줄인다. 3. 두통이 있으면 약을 추가로 복용한다. 4. 약 복용을 잊은 경우 다음에 2배로 복용한다. 5.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면 이전 약은 먹지 않는다. 정답은 네, 5번입니다. 새로운 약을 처방받았다면 그 이전 약은 먹지 않는 게 정확합니다. 자, 30번의 키워드는 약물 복용 방법. 그 중에서도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처럼 새로운 약을 처방받았다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용량이 늘렸거나 다른 작용의 어떤 항고혈압제도 작용 기전이 다양하기 때문에 또 다른 종류의 뭐 또 약이 추가됐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새롭게 처방이 됐다 하면은 절대로 그전 약을 말고 지금 현재 약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이고 1번 혈압이 올라가면 복용량을 늘리고 아니죠. 우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임의로 우리가 늘리고 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처방을 무시하고 임의로 우리가 조절하는 것은 절대로 임의 조절은 절대 금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자 1번처럼 혈압이 막 올라간다든지 또 아니면 3번에 뭐 두통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혈압을 체크해 보면서 문제가 계속되면 그것이 보고를 해서 또 의료진에게 연락을 해서 처방을 다시 받든지 모시고 가셔야지 임의로 우리가 절대로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3번은 다 틀렸고 4번 약 복용을 잊은 경우에는 다음에 2배로 먹는다. 자, 우리 항고혈압제의 말 그대로 작용은 혈압을 다운시키는 거죠. 줄이는 건, 낮추는 건데, 그러면 그게 오버됐을 때는 결국은 저혈압의 부작용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의로 2배로 막 우리가 먹어서도 안 되고,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생각이 난 즉시 일단 만약 까먹었는데 생각이 나면 즉시 복용을 하는 게 맞고 그런데 생각이 난 시간이 오히려 그 다음 먹어야 되는 내일 아침에 그뭐 그 혈압약을 먹어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더 가까워 지금 현재 시간이 그러면 그 다음 내일 아침에 그 약을 먹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절대로 2배 용량을 임의로 우리가 막 먹었다가는 부작용으로 또 저혈압으로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제 31번. 겨울철 생활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는다. 2.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는다. 3. 새벽보다 낮 시간에 운동한다. 4. 실내 운동보다 실외 운동을 권장한다. 5. 따뜻한 곳에 있다가 바로 차가운 곳으로 나간다. 정답은 네, 3번. 새벽보다 낮 시간에 운동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31번의 키워드는 겨울철 생활안전수칙에 관련한 문제인데요. 자, 겨울철에는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자, 뇌졸중 이나 또는 낙상으로 인한 골절 예방 이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은 이제 뇌졸중 우리가 예방을 위한 이제 개념이죠. 수칙이죠. 그래서 낮 동안에 운동을 해야 혈관이 갑자기 확 수축을 추운 날씨에 나가서 갑자기 혈관 수축으로 인해서 뇌출혈이라든지 이런 게 예방할 수 있다 이 개념이죠. 자, 그래서 뇌졸중 예방 수칙이고 저 밑에 이제 나오는 4번, 5번도 뇌졸중 예방 수칙과 관련한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좀 틀린 내용이죠. 실내 운동 보다 실외 운동이 아니라 반대로 실내 운동을 더 권장을 한다 이 말이죠. 겨울철에는.
그 다음에 따뜻한 곳에 있다가 바로 차가운 데 훅 나가면 됩니까? 안 되죠. 자, 혈관이 갑자기 또 확 수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한다. 그래서 3번, 4에서 5번은 자, 뇌졸중과 관련 내용이고, 자, 1번 손을 주머니에 넣고 넣으면 안 되죠. 자, 이것은 무엇을 위한? 자, 골절 예방을 위한 수칙이죠. 자, 2번도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는다가 아니죠. 이것도 골절 예방. 그러니까 가벼우면서 따뜻한 거 있죠. 너무 두꺼우면 이렇게 막 부담스러워 가지고 활동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 2번은 골절 예방, 3번, 5번은 뇌졸중 예방입니다. 자, 겨울철에는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되고 그럼 이 외에 우리가 이제 시험을 우리가 이제 치는 유황보사 시험 치는 그 계절에 유사한 내용이 나오겠죠. 겨울철 말고 또 여름철 안전수칙도 나오죠, 우리. 자, 일사병, 폭염에 노출됐을 때 일사병이랑 우리 열사병 같은 거 올 수 있죠, 그죠? 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도 따로 나오니까 그것도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가까이 시험 치면 이제 여름철에 안전수칙이 주로 나오겠죠. 자, 일사병, 열사병도 뭐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되고 땡볕에서는 되도록이면 야외 활동을 피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참고하셔서 정리해 놓으십시오. 문제 32번.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에 따라 작성된 내용은 보기 1. 아들 가족이 가끔 방문함. 2. 최근에 인지기능이 더 나빠짐. 3. 오전 10시에 단감 1개를 다 먹음. 4. 오후 5시에 본 소변의 양이 많음. 5. 텔레비전을 오랜만에 2-3시간 정도 시청함. 정답은 네, 3번. 오전 10시에 단감 1개를 다 먹음이 정답입니다. 자, 32번 키워드는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것인데, 자, 이 32번은 우리 단원 요양보호 강론 중에서 기록 및 업무 보고 부분이 나옵니다. 자, 거기에서 지금 출제 빈도가 평균 2개 정도 항상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 나오는 문제 중에서 주로 나오는 게 또 이 기록의 원칙이 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32번처럼 예시를 통해서 간혹 나옵니다. 간간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기록의 원칙,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또 좀 체크를 한번 해보자면요. 자, 기록 원칙은 첫 번째, 사실 그대로. 당연하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주관적인 나의 생각을 적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 그대로를 적어야 된다. 원칙이고, 두 번째, 육하 원칙을 바탕으로 적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정확합니다. 빼먹지 않고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육하 원칙이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상세하게 적으려고 하는 습관을 들여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회적 표현은 안 되고 그리고 간결하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간결하게 딱딱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위에 육하 원칙에 준해서 적으면 그렇게 적혀집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즉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한 즉시 작성을 하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대상자들의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 기록 원칙을 염두에 두시고 자, 다시 그 보기로 넘어가 보면요. 3번에는 오전 10시 시간도 나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단감 1개라는 양도 나와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이고 1번은 아들 가족이 가끔 방문한다. 이 가끔이라는 이 기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모호한 표현은 틀렸고 며칠 만에 왔다 이렇게 적어야 되죠. 2번 최근에 인지 기능이 더 나빠짐. 최근이라는 개념도 그럼 얼마 만에 이런 개념도 없고 시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고 그 다음에 인지 기능이 더 나빠졌다는 건 이건 주관적인 내용이죠. 그러면 정상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그 예를 들어서 정상을 언급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개념이고 표현이고요. 4번 오후 5시 이 시간은 정확한 게 좋은데 그 소변을 본 양이 많다. 이 많은 것은 얼마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 사실이 아닌 거죠. 그 몇 cc를 보았다. 이런 개념으로 기재해야 되죠. 5번 텔레비전을 오랜만에 이 오랜만에 개념도 뭐 얼마나 오랜만에 며칠 만에 이런 거 정확히 기록하시는 게 좋고 자 그래서 모호한 이런 표현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제 33번.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시설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보기 1. 식재료 정리가 안 되어 있을 때. 2. 재활용 분리 배출이 안 되어 있을 때. 3. 대상자의 친척이 병문안을 왔을 때. 4. 대상자가 자녀의 옷의 세탁을 요구할 때. 5. 대상자가 당뇨병 진단받은 것을 알았을 때. 정답은 네, 5번. 대상자가 당뇨병 진단을 받은 것을 알았을 때입니다. 새로운 정보다, 그죠? 반드시 보고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나머지는 다 해당 사항이 없고 4번 같은 경우에도 자녀의 옷을 세탁을 요구할 때는 우리의 대상자는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그 목표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뭐 보고할 것까지는 없고 이게 계속 뭐 요구가 뭐 계속 반복되면 뭐 보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자 이런 경우에는 보용보호사가 이제 정확하게 그 전달하면 되죠. 스스로 설명해드리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인데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 좀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자, 업무 보고해야 되는 시기는 자, 지금 요 5번에 해당되는 것은 요거죠. 새로운 정보를 파악했을 때 요 내용이죠. 반드시 보고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대상자 상태 변화가 있을 때 당연히 보고해야 되고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도 보고돼야 되고 새로운 업무 방법을 찾았을 때 또는 업무를 잘못 또 수행했을 때는 숨기면 안 되고 그죠? 반드시 즉각 보고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고가 뭐 대상자의 사고라든지 어쨌든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즉각 보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문제 34번. 시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달라고 할 때 반응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한 번 작성하면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시설장과 상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3. 시설에 오기 전에 작성했어야 합니다. 4. 어르신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네, 4번. 어르신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34번에 문제풀이에 앞서 자, 단원을 체크해 보면요. 자, 요양보호 강론에서 자, 임종요양보호 요 이론 우리 문제 시험 문제에서 항상 마지막 단원이죠. 이게 임종요양보호 단원이고 자, 여기에서 출제 빈도가 한 2개 정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알아두시는 감을 잡고 진행을 하시고 자, 34번의 이 키워드인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 문제인데 이번에 요 37회에 지금 언급이 됐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말 그대로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맞죠.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러면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자, 의향서 작성은 말기 환자 본인이나 19세 이상 성인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에 대한 의향을 작성을 하는 거냐면 심폐소생술 또 혈액투석 같은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임종기간만을 연장하기 위한 이런 의학적 시술에 대해서 의향을 물어보는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개념을 작성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작성하고 나면 그것을 등록 기간에다가 등록을 해두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5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보기 1. 혈압이 올라간다. 2. 피부가 붉어진다. 3. 맥박수가 감소한다. 4. 소변량이 증가한다. 5.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다. 정답은 네, 3번. 맥박수가 감소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35번 키워드는 자, 임종 증상을 물어보는 것이죠. 임박했을 때의 증상. 자, 답은 3번이고 자, 맥박도 감소되고 제대로 심장이 이제 짜주지를 못하니까 서서히 이제 감소가 되고 그러면서 자, 1번 혈압이 그죠 올라갈 리는 없죠. 혈압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저혈압이 오죠. 자, 그래서 맥박도 제대로 짜주는 횟수도 줄어들고 짜주는 그 세기도 수축력도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은 온몸에 피가 이제 돌지 못하는 거죠. 혈액순환이 극도로 감소되면서 모든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피부가 그래서 피부 또한도 어찌 되겠습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붉어질 게 없죠. 점차 파랗고 시푸르죽죽 이렇게 변하죠. 그러면서 차갑고 식은땀까지 나더라. 찹찹하게. 자, 4번.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이제 방광으로의 혈액순환도 거의 줄어들죠. 거의 없죠. 그래서 소변이 나중에는 한 발도 안 나옵니다. 한 방울도 안 나와요. 그래서 소변량이 감소됩니다. 자, 수분의 또 섭취도 줄어들거니와 신장으로의 혈액순환량도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은 소변량은 줄어들고 나중에는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자, 5번에 동공의 크기가 자, 작아지지 않습니다. 다 뭐 눈이 풀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동공이 완전 다 열립니다. 확장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임종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이제 혼수 상태가 오니까 뇌 기능이 떨어지면서 뇌 신경 중에 시신경, 자, 눈에 신경이 있죠. 그 신경이 살아있어야 우리가 동공을 수축하고 이완하고 이런 것들을 빛의 반사에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시신경이 빛에 대한 반사, 대광 반사가 이제 안 되면서 동공이 완전 이제 완전 퍼져버리는, 확장되는 그렇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 보기에 그 증상 외에 좀 추가적으로 좀 정리를 또 해보자면요. 자, 임종징후로 기타 의식의 저하가 오죠. 그러면서 혼수가 되고 혼돈과 불안정이 또 옵니다. 그래서 불안정하다 보니까 막 뭐 반복된 행동, 손을 막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어떤 반복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나 적절한 반응에 불과. 그 다음에 호흡기계도 또 순환이 안 되면 결국 숨이 차게 돼 있죠. 그래서 숨이 막 가쁘고 깊게 막 몰아쉬다가 그러면서 가래도 충분히 못 뱉어대니까 그릉그릉 하면서도 소리가 나면서 가래량도 증가할 수 있고 이거에 또 질식도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서서히 아예 깊고 천천히 쉬는 호흡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소변에 실금과 실변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근력이 약화로 이제 항문의 조임근도 풀리고 방광의 관략 조임근도 이제 풀리다 보니까 늘어나다 보니까 항문도 열리고 해서 어쨌든 실금 실변이 온다. 그다음에 음식과 물 섭취도 아예 이제 삼키지도 못하죠.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니까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여님들도 열심히 따라와 주이소. 앞으로 다양한 학습 내용을 통해 어여님들과 다시 만날 그 시간까지 우리 모두 두나미스, 두나미스. 구독, 좋아요, 알림 꾹.